안녕하세요. 터틀경제TV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세계 경제나 트레이딩에 관련한 양질의 정보를 많이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세계 경제나 트레이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퀄리티도 계속해서 좋아질 거니까 성장해 나가는 모습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로 다뤄볼 주제는 중간선거입니다. 미국에는 크게 두 개의 정치정당이 있는데요. 하나는 공화당, 다른 하나는 민주당입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공화당을 코끼리로, 민주당을 당나귀로 표현을 한다고 하네요.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고 연임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은 각각 2년 그리고 6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은 선거를 통해서 2년마다 한 번씩 선출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인데 어떻게 2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한다고 하느냐. 2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해서 상원의원의 3분의 1을 다시 선출한다고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하니까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라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2년차가 되는 해, 그 해에도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겠죠. 그래서 대통령 임기 4년 중간에 있는 선거다라고 해서 중간선거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간선거는 좀 특별한 의미를 갖겠죠. 지난 2년 동안 대통령이 잘 했으면 여당의 표가 많이 갈 거고 대통령이 잘 하지 못했다 라는 평가를 받으면 아무래도 야당의 표가 더 많이 갈 겁니다. 그리고 이 중간선거는 재집권한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승리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중간선거는 11월 8일에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럼 다가오는 중간선거의 결과를 저희가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전 중간선거의 결과들을 레퍼런스 삼아서 보면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간선거 결과를 보면은 2000년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서 집권여당의 의석수가 손실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민주당이 집권여당일 때 더 많은 의석수를 손실했다는 그런 통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이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전략을 세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공화당을 이길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석수를 덜 잃을 수 있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략을 구상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민주당의 의석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관한 뉴스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 바이든,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죠. 조 바이든의 지지율이 50% 이상이 되면은 의석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 뉴스 기사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지금 조 바이든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궁금해지죠. 현재 바이든의 지지율은 43%입니다. 앞에서 나온 뉴스 기사를 생각해 봤을 때 50%가 안 되니까 아마 민주당의 의석수 손실을 최소화하기는 힘들겠네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궁금해지는 게 또 하나가 생기죠. 43%라는 지지율이 1년 차에서 높은 지지율인지 아니면 낮은 지지율인지. 그래서 이전 대통령들이 국정 운영 1년 차에 갖고 있던 지지율과 바이든의 지지율을 한번 비교를 해본 차트가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도널드 트럼프 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바이든의 지지율이 더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차트를 봤을 때 현재 바이든의 지지율이 낮은 상태고 잘 못하고 있다. 아니면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바이든은 현재 왜 인기가 없는가, 왜 지지율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가에 관한 6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뉴스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6가지 이유 때문에 바이든의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하는데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플 그래비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프가니스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했는데 철수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힘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런 좀 모습을 보여주니까 국민들이 좀 실망을 해서 지지율이 하락했다라고 보는 게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가 창궐하고 미국 국민들의 생활이 많이 힘들어졌죠. 그러다 보니 미국 국민들의 그 화를 우리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에게 쏟아내면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이렇게 보는 게 세 번째. 네 번째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가스 가격의 상승이라고 보고 있고, 다섯 번째는 민주당 내의 혼란.
민주당 내에서도 어떤 의견 합의가 잘 안 되고 안에서 좀 내분 같은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힘당에서 현재 좀 안에서 정치 싸움, 안에서 의견도 잘 안 맞고 갈등도 많고 하니까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미국도 민주당 안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Know Your Enemy. 바이든의 대선 경쟁 상대는 트럼프였죠. 이때 당시 트럼프의 안티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트럼프만 아니면 돼 하고 바이든을 뽑은 사람이 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바이든의 정치 공약이 마음에 들어서 뽑은 게 아니라 트럼프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바이든에게 표를 준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이제 최대의 빌런인 트럼프가 사라지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바이든의 정치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6가지 이유로 바이든의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이 뉴스 기사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저희는 투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겠죠. 그럼 현재 미국 인플레이션의 상황과 그 인플레이션이 터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최신의 자료인데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치는 6.2%라고 합니다. 이게 31년 만에 최대 수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거죠. 6.2%라는 수치도 문제인데 이 가파른 기울기, 그래서 갑작스러운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면 좋겠죠. 포브스 어드바이저라는 곳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3개의 이유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베이스 이펙트. 코로나가 터지고 물가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잖아요. 근데 백신이 생기고 경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물가가 갑자기 치솟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가가 바닥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물가가 뛰니까 원래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심해 보이는 거죠.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게 첫 번째 베이스 이펙트. 두 번째 서플라이 체인은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인데 코로나 때 사람들이 소비를 못하고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경기 상황이 좋아지고 백신도 나오고 이제 사람들이 밖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폭발을 한 거죠. 그래서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에 비해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고 보는 게 두 번째. 세 번째 레이버 이슈는 이것도 코로나 때문인데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했어요. 그래서 실직자가 많이 생기다 보니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도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공급이 부족하게 되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됐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이유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친환경 정책을 엄청나게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친환경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엄청난 돈을 시중에 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뉴스 기사들도 꽤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봤을 때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치는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자료가 될 거예요. 왼쪽 차트가 유럽, 그리고 영국,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치를 비교한 건데 영국은 2%, 유럽은 3% 인플레이션 수치를 기록하고 있을 때 미국은 거의 그 2배에 달하는 인플레이션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그럼 여기서 저희도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단 미국만 겪는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인데 왜 하필이면 미국만 더 큰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오른쪽 기사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로 인해서 악화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1.9 트릴리언 달러스를 시중에 풀어버렸다. 이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거의 2,400조 가까이 되는 엄청난 돈인데 이 돈들이 시중으로 흘러나가게 되니까 경제에 엄청난 자극을 주고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더 크게 생겼다 라고 보는 게 오른쪽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른쪽 기사의 내용처럼 2,400조가 시중에 풀린 게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킨 원인이라면 바이든이 추가적으로 돈을 더 풀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은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긴축 정책으로 들어갈지 저희가 알아볼 필요도 있겠죠. 만약 오른쪽 기사가 말하는 대로 2,400조가 시중에 풀리게 되면서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발생했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건 바이든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돈을 풀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긴축 정책으로 들어갈지 바이든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 인플레이션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이든은 빌드백 베터라는 정치적 슬로건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3가지 주요한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레스큐 플랜, 두 번째는 잡스 플랜, 세 번째는 패밀리스 플랜이에요. 레스큐 플랜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악화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정책이고 잡스 플랜은 일자리 정책,
패밀리스 플랜은 헬스케어나 출산율 정책 아니면 차일드 케어 이런 종류의 정책을 담아놓은 플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중에서 레스큐 플랜은 이미 법안이 통과가 돼서 2,400조가 풀렸죠. 근데 아래에 있는 잡스 플랜과 패밀리스 플랜은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하원의원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상원의원에서는 반대를 해서 아직 통과되지 못한 정책들이고, 이 정책들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4.5 트릴리언 달러스, 하나로 거의 4,500조쯤 되겠네요. 레스큐 플랜의 거의 2배에 달하는 돈이 추가적으로 풀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원의원에서 반대를 해서 나머지 빌드백 베터 정책들이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왼쪽에 이 사람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조 맨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상원의원 중에서 거의 대장격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바이든의 정책들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대를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는 국가 채무. 국가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는 걸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가 빚더미에 앉는 걸 나는 볼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미 레스큐 플랜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악화가 되었는데 나머지 정책들까지 통과시켜서 실행을 해버리면 그 2배에 달하는 돈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거다. 안 그래도 심각한 인플레이션 상황인데 나머지 두 정책을 더 실행시켜버리면 이 인플레이션 어떻게 감당할 거냐 라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저는 당연히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를 하니까 이 사람이 공화당 사람인 줄 알았는데 민주당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공화당 사람들은 이 사람을 엄청 지지하기 시작했죠. 이게 사실 최근의 일이에요. 그래서 공화당 사람들이 이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다라는 트위트도 올리고 우리나라의 영웅이 여기 있었다 이러면서 극찬을 막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화당은 당연히 야당이니까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를 하는 스탠스를 많이 보이겠죠. 정치는 어딜 가나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공화당이 바이든의 정책을 반대하면서 그러면은 너희들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 하면, 여기서 얘네들도 답을 못 내놓고 있어요. 그냥 바이든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만약에 이 정책을 실행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더 악화가 된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건 잘못된 방향이다 라고 네거티브적으로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기사를 보시면 빌드백 베터 정책이 중간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빌드백 베터 정책이 통과하지 않는다면은 아무래도 미디어에서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기사들을 많이 뽑아내겠죠. 바이든의 정책이 또 가로막혔다, 바이든의 정책이 계속해서 좌절되고 있다, 이런 식의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올 거고, 그러면 실망하는 국민들도 더 많아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중간선거는 빌드백 베터 정책을 통과시키느냐 안 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여기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 중간선거에서 크게 져서 의원들의 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 이거는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 죽도밥도 아니게 된다 라고 이 뉴스 회사에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중간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는 바이든 대통령의 역할보다는 이 조 맨친이라는 사람의 역할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할 것 같아요.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맨친을 잘 설득해서 빌드백 베터 정책이 통과한다면은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거고 의석수를 많이 지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끝끝내 맨친이 거부를 한다면 민주당에게는 굉장한 악재고, 아마도 민주당이 크게 공화당에게 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는 투자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중간선거에 대해 여기까지 알아본 이유는 이 중간선거가 향후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영향을 줄 건지, 향후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 거죠. 이번 연도는 금리 동결로 끝이 났죠. 아무래도 연준에서 인플레이션 수치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있는 상태고 인플레이션도 심하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첫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 최대 4차례는 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만약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선망을 하고 빌드백 베터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면 이번 코로나 때 풀린 돈 거기에 2배나 되는 엄청난 돈이 풀리기 때문에 시장에도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될 거고, 그만큼 주식 가격도 상승하는 텀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중에 많이 돈이 풀리는 만큼 금리 인상도 좀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겠죠. 반면에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크게 이기게 된다면 빌드백 베터 정책을 계속 반대할 거고 그 힘이 더 강력해지겠죠. 그러면서 시중에 돈이 풀리는 걸 좀 더 억제하는 역할을 하니까 주가는 생각만큼 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대신에 금리 인상은 그만큼 더 완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둘 중 어느 경우라도 금리 인상은 피하기 어렵고 이미 예정된 일이고, 이번 연도처럼 강한 상승장은 쉽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처음이라서 아직 어색한 것도 많고 영상도 부족한데
계속 빠르게 개선해 나갈 거니까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